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출근길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인사팀 직원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25년간 한 회사에 충성했던 제 회사 생활이 단 한 장의 통지서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조정입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인사팀 과장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아마도 몇 달 전부터 감지했던 회사의 분위기가 저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직 처리를 위해 인사팀에서 전달한 서류 더미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52세,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아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녀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직 자녀 둘의 대학 학비가 남아 있었고 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 대출금은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25년 근무한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둔 금액까지 합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둔 금액까지 합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 처음에는 이 돈이면 충분히 재취업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그리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2달, 3달이 지나가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면접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고 나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경력이 훌륭하시네요.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인재를. 면접관들의 말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제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대학생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비까지.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아.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았지만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소진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1년 재취업의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저는 결국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소형 편의점 점주로의 전환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으로 가맹비, 보증금, 인테리어, 초기 상품 구입비 등 포함해서 약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 상담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점포 임대료와 권리금까지 생각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결국 편의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는 동안 저는 가맹점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부터 포스 사용법, 재고 관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하던 임원이 이제는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편의점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과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익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던 월 순수익 500만 원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월 2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러다가 남은 퇴직금마저 다 까먹는 것 아닐까?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편의점 창업 후 1년 저는 또다시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은 적자로 돌아섰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편의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은 거의 받지 못했고 초기 투자금의 3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54세,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창업에도 실패했습니다. 남은 퇴직금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을 줄이는 건 어때?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세로 옮기는 것은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생활비 지원은 계속되었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의료비로 5천만 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를 보장받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55세가 되던 해 저는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도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면서도 남은 노후 자금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57세, 남은 노후 자금은 1억 2천만 원. 앞으로 60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저축은커녕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도 어려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 중 5천만 원을 투자해 소규모 장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길거리 음식 가판대,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도전이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네, 곧 나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로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놀랍게도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는 경비원 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절약하며 살았고 남은 노후 자금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59세 떡볶이 장사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월 수입은 3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고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희망을 품기 시작한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입원이 사라졌고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의 여유는 없어요. 남은 노후 자금은 9천만 원.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시골로 가는 게 어떨까요? 작은 집에 텃밭이라도 있으면. 아내의 제안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남은 노후 자금으로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7천만 원으로 작은 단층 집과 텃밭을 구입했고 남은 2천만 원을 생활비로 보존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공기도 좋고.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텃밭 가꾸기, 동네 주민들과의 교류, 느린 삶의 리듬.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여유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비는 도시보다 훨씬 적게 들었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녀들 중 한 명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남은 노후 자금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연금이 있으니까. 서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노후 자금은 500만 원. 사실상 비상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기 수급 신청한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2세,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장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이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암 진단.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금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500만 원의 비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당신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 아내의 격려로 힘을 내며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텃밭일은 못하게 되었고 식료품 구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63세,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저축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매달 조금씩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저희가 도울게요. 걱정 마세요. 자녀들의 말에 고맙기도 했지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했어야 했나? 편의점 창업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투자를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나?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4세,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의 간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쓸 여유는 없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자녀들이 번갈아 내려와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기에 매일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65세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주 3회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숨통이 트였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했지만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시절 퇴직금 2억과 노후자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날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67세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 금액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의료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을 팔까요? 아내와 상의 끝에 시골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천만 원에 산 집이 5천만 원에 팔렸고 이 금액으로 남은 생을 버티기로 했습니다. 68세 임대주택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 연금에서 이 금액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생활비를 보충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라는 불안감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생각해요.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위안을 삼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70세, 이제 집을 판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여기서 매달 생활비를 보충하다 보면 2, 3년 안에 모두 소진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연금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건 뭘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서로가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지만 가족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72세 통장 잔고는 500만 원.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제안했습니다. 부모님, 저희 집 근처로 오세요. 함께 살진 않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습니다. 월세는 더 비싸졌지만 자녀들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73세, 이제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금과 자녀들의 지원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 가까이에 있어 정서적으로는 더 안정되었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실질적인 문제였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75세,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졌고 두 사람 모두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계속 늘어났고 경제적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퇴직금 2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2천 원도 없어요. 가끔 농담처럼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농담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25년 전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재취업 실패, 창업 실패, 건강 문제, 자녀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제 노후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아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지갑을 열어봅니다. 2,000원. 퇴직금 2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정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퇴직금 2억, 노후자금 3천만 원. 25년 전에는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 그 숫자에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듯이 그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질병, 자녀의 어려움, 창업 실패, 이 모든 변수들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더 많이, 더 일찍 준비하십시오.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지원 체계를 잘 구축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경비원으로, 편의점 점주에서 떡볶이 장수로,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노인으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배운 것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력. 오늘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주머니에는 2,000원 뿐이지만 마음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이 가득합니다. 비록 퇴직금은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추억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살고 내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억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